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1년 19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 인행사 우리가 앞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13번부터 25번까지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제가 찍고 있는 이 영상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아직 시청하시는 분들도 많지 않고, 물론 그런 건 있어요. 아직 시험 기간이 좀 남았다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1급을 지금부터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다라는 것, 그러한 부분들이 변수로 작용하긴 하지만 그래도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계속 찍어야 되나? 이러한 고민들이 좀 되네요. 도움이 된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시간을 쪼개서라도 하지만 저도 저의 개인적인 일상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반응이 궁금하긴 한데 원래 인행사까지 찍으려고 한 건 아니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은 멈춰도 될 때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시작했기 때문에 이번 영상까지 같이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1장부터 13번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바로 문제 풀어볼게요. 13번입니다. 체계 이론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학자 12번까지는 학자에 대해서 학자당 한 문제씩 나왔고, 또 전체의 이게 여러 학자들을 하나의 문항으로 만드는 문제, 이렇게 해서 1번부터 12번까지 구성되어 있다 그러면 13번부터는 체계 이론과 생애 주기별로 한 문제, 두 문제씩 또 나오고, 이러한 인행사는 좀 패턴이 있다. 그래서 그 패턴 안에서 답을 맞추느냐 못 맞추냐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얼마나 했느냐 못 했느냐인데, 분명한 것은 인행사는 시험을 출제하는 그런 어떤 패턴이 어느 정도 좀 정형화되어 있다. 그래서 인행사는요, 기출문제에서 한 90% 이상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출문제를 풀어보시되, 기출문제의 지문이 만약에 틀린 것은 그랬으면 나머지 4개가 옳은 것이잖아요. 그 옳은 것을 여러분들이 메모해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체계 이론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계 이론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 옳은 것을 고르라 그랬는데, 여기 봤더니 균형이라든지 넥 엔트로피라든지 공유 영역이라든지 혼론, 이러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공부하셨다면 이러한 개념들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되겠지만, 다시 한번 복습하는 개념에서 이 개념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체계 이론에서 설명하고 있는 개념들요. 자, 개방 체계는 어떤 거예요? 열려 있는 거죠. 열려 있는데 보통 어디와 열려 있어요? 외부 환경과 열려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개방 체계는 외부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는 체계이다. 반면에 폐쇄 체계는 어떤 거예요? 외부 환경과 상호작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체계이겠죠? 그래서 폐쇄 체계는 닫혀있는 체계예요. 그래서 외부 환경과 상호작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말 그대로 고립되어진 체계다. 고립된 체계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엔트로피. 여러분들의 엔트로피 하면 단어는 상당히 부드럽지만 의미는 무질서한, 혼돈한 상태를 엔트로피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때 물리라든지 이런 것을 배우면 엔트로피가 어떻게 진행돼요? 엔트로피가 증가되는, 그러니까 점점 뭔가 한 단계 건너갈수록 더 무질서가 가중되는 형태로 흘러간다 그랬죠. 그래서 엔트로피는 무질서, 혼돈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무질서한 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라는 거죠. 체계 내 유용한 에너지가 감소한다. 유용한 에너지가 감소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뭔가 유용하지 않은 상황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무질서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엔트로피는 어떻다? 무질서에 관한 얘기이고, 이런 유용한 것이 감소하는 것이다. 그러면 넥 엔트로피는 어떻게 되겠어요? 역 엔트로피, 넥 엔트로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역 엔트로피, 넥 엔트로피도, 엔트로피는 뭐냐면 엔트로피의 역이에요. 반대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체계 내 질서를 의미합니다. 엔트로피가 무질서이기 때문에 역 엔트로피는 체계 내의 질서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질서라는 것은 뭐예요? 체계 내에 유용하지 않았던 에너지가 감소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체계 내 유용하지 않았던 에너지가
감소하는 거예요. 여기도 감소하는 거. 그래서 엔트로피는 유용한 에너지가 감소함으로 인해서 엔트로피를 설명할 수가 있고, 유용하지 않은 에너지가 줄어드니까 유용한 게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용하지 않은 에너지가 감소함으로 인해서 엔트로피가 증가가 되는 것을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반면에 시너지는 뭐냐면, 시너지는 유용한 에너지가 증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는 증가의 표현을 쓰고 있어요. 시너지 효과 봤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그 효과가 중폭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시너지라 그러죠. 그런데 부정적인 단어에 쓰지 않고 어때요? 유용한 에너지가 증가하는 것, 중폭되는 것을 시너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홀론요, 아까 봤더니 지문에도 나와 있는 것 같은데, 홀론은 어떤 거죠? 홀론은 체계의 이중성을 얘기합니다. 체계의 이중성. 그러니까 어떠한 체계가 있는데 이 체계는 상위 체계보다는 하위 체계가 되지만 이 체계 밑에 또 하위 체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위 체계에 의하면 이 체계는 뭐가 되는 거예요? 상위 체계가 되는 거예요. 이처럼 체계에는 그 체계를 중심으로 상위 체계도 존재하고 하위 체계도 존재하다 보니 상위 체계를 관점으로 했을 때는 이 체계는 하위 체계가 되지만 하위 체계를 관점으로 해서 보면 이 체계는 뭐예요? 상위 체계가 되는, 체계에 뭐를 가지고 있다?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항상 체계는 이게 내가 끝이 아닌 거야. 그 밑에 뭐가 있고 뭐가 있어. 그러면 그 뭐가 있는 것보다 나는 상위 체계가 되는 것이고, 나보다 가족은 뭐예요? 상위 체계예요. 반대로 가족에서 나는 뭐예요? 하위 체계가 되는 이러한 이중 체계,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홀론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수직적 상호작용과 수평적 상호작용이 있는데, 수직적 상호작용은 외부와의 상호작용을 의미합니다. 외부와의 상호작용. 수평적 상호작용은 내부, 체계 내부에서의 상호작용이에요. 왜? 둘 다 상호작용이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수직은 외부와의 상호작용이고 수평은 내부 안에서, 같은 팀 안에서 상호작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균형이라는 단어, 여러분들이 아까 지문에도 나왔죠? 균형이라는 것은 뭐냐면 변하지 않는, 그 안에서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고정되어 있는 상태, 이것을 의미하죠. 고정됐다라는 것은 뭐가 없어요? 외부와 적극적인 상호작용이 있다 그러면 고정될 수가 없겠죠. 우리 관장님이 밖에 나갔다 왔어요. 밖에 나갔다 오는 순간 여러분들 관장님 어떻게 해요? 아, 우리 이 사업 한번 해볼까? 옆에 복지관에서 하는데 우리도 이 사업 해보자, 이렇게 되죠. 그런데 외부와 상호작용하지 않는 관장님들 어때요? 상호작용하지 않다 보니까 갔다 와서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늘 있는 그대로 유지가 되겠죠. 이처럼 균형이라는 것은 체계가 수직적 상호작용, 수직적 상호작용이라는 것은 외부와의 상호작용인데, 이러한 수직적 상호작용보다는 수평적 상호작용, 수평적 상호작용은 내부에서의 상호작용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폐쇄체계의 특징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내부와 상호작용만 하면서 변화가 아닌 고정적인 구조를 가지려는 경향이에요. 고정적인 구조를 그냥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뭐다? 평형이다, 균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항상성이 있어요. 항상성은 뭐냐면 그 균형을 유지하다가도 어떠한 변수로 인해서 깨질 수가 있잖아요. 우리 집이 예를 들어서 아빠는 A 역할을 하고 엄마는 B 하고 자녀들은 C를 해. 보통 우리 집에서 이제 밥은 이렇게 하면 또 남녀 뭐 이거라고 하면 그런 밥은 저 아빠인 김준은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빠가 갑자기 사고가 났어요. 자, 그러면 아빠는 밥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처럼 체계가 위협을 받았을 때, 아빠가 사고 났다라는 것은 위협을 받은 거잖아요. 이렇게 위협을 받았을 때 지속적으로 안정적 균형을 유지하려는 경향이에요. 그럼 밥할 사람이 없어, 그죠? 아빠가 밥을 했었는데 사고 났으니까 밥을 할 사람이 없어. 그러면 누군가가 그 역할을 대신해 주는 거죠. 이것을 항상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러한 물건을 올려놨어요. 올려놨는데 지금은 균형을 이루었어요. 근데 뭔가 체계가 위협을 받았어. 그래서 이렇게 휘어져요, 기울어져요. 그러면 이게 항상성 뭐예요? 이렇게 유지하려고 하는 경향이에요. 그런데 이게 외부의 충격이 너무 크면 어떻게 해? 결국 이렇게 떨어지죠.
그죠? 이 떨어지기 전까지 그 체계 유지하려고 여기에 버텨 있어서 경사가 졌지만 멈추려고 하는 그 체계를 지키려고 하는 유지하려고 하는 경향, 그것은 항상성이다. 그래서 구조를 가지려는 경향, 고정된 구조를 가지려는 경향은 균형이고, 외부의 어떤 체계가 위협을 받았을 때 기존적으로 안정적인, 처음에 안정적이었잖아요. 이것을 유지하려는 경향은 뭐다? 항상성이다. 그래서 항상성은 외부의 이런 위협을 받았을 때 그리고 안정적인 균형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그래서 아빠가 했던 역할들을 자녀들이 대신 해준다든지, 이렇게 되면 안정적인 가정의 시스템이 그대로 유지되겠죠. 아빠만 병원에 입원했을 뿐이지. 이러한 것을 항상성이라 그러고요. 여기에 보면 공유 영역도 있습니다. 두 개 이상의 체계가 공존하는 부분, 그러니까 합집합이라고 얘기하나요? 이렇게 하나의 체계와 두 개의 체계가 있는데 여기에 공존하는 이 부분을 뭐라 그런다? 공유 영역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체계 간에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류가 이루어지는 영역, 이것을 공유 영역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죠. 자, 균형, 환경과 상호작용하기 위하여 체계의 구조를 변화시키는 과정, 상태를 얘기를 한다. 그런데 균형은 어떠했어요? 일단 폐쇄체계예요. 환경과 상호작용하기 위해서 좀 애매하죠. 왜냐하면 폐쇄체계는 어떤 거예요? 수직적 상호작용이 아니라 수평적 상호작용인데 여기는 그냥 상호작용이라 그랬으니 여기도 50%만 맞아. 여기서 환경과 상호작용은 참 애매해요. 환경이라는 것은 외부 환경을 보통 의미하기 때문에 이거는 폐쇄체계가 아니잖아요. 폐쇄체계가 아니다 보니까 틀린 설명이에요. 여기에서 한번. 그리고 구조를 변화시키는 과정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어때요? 균형이라는 것은 구조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고정적인 구조를 가지는 것이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가 고정적인 구조를 가지는 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구조가 변화하는 것이 균형이 아니라 고정적인 구조를 갖는 것이 균형이었죠. 그래서 틀린 설명입니다. 기억은 틀렸어요. 넥 엔트로피는 뭐예요? 엔트로피가 무질서고 넥 엔트로피는 질서, 체계 내의 질서를 의미한다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질서를 유지해요? 유용하지 않은 에너지가 감소함으로 인해서 질서를 유지하는 거죠. 유용하지 않은 에너지가 감소. 맞네요. 그죠? 에너지가 감소하면서 유용하지 않은 게 줄어드니까 안정적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넥 엔트로피 적절한 설명으로 맞고요. 세 번째, 공유 영역은 어때? 두 체계가 공존하는, 그래서 교류가 이루어지는 영역이라 그랬죠. 두 개 이상의 체계가 공존하는 부분으로 체계 간의 교류가 이루어지는 장소다. 맞네요. 그죠? 홀로는 뭐라 했어요? 체계 이중성이었죠. 상위 체계보다는 하위 체계가 되고 하위 체계보다는 상위 체계가 되는 체계 이중성을 얘기한다. 외부와의 상호작용으로 에너지가 증가한다. 에너지가 증가하는 거는 뭐라 그랬어요? 시너지라고 얘기했죠. 시너지라고 했는데 여기는 홀론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잘못됐죠? 그래서 옳은 것을 고르면 니은과 디귿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정답 확인해 주시고요. 자, 14번입니다. 브롬펜실러너의 생태체계 이론에 관한 설명이다. 관로 안에 옳은 것은 그랬는데 브롬펜프러너는 체계를 4개로 크게 얘기하고 있죠. 미중 외거예요. 미국과 중국 나오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미중 외거 기억해 두세요. 어떻게 되느냐? 브롬펜프러너의 생태체계 유형을 살펴보면요. 4가지로 나눈다 그랬죠. 어떻게 해요? 미중 외교입니다. 미시체계, 중간체계, 외체계, 거시체계입니다. 맨 마지막에 거시체계인 거는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죠. 맨 처음도 미시체계라는 것을 알고 있어서 중간체계와 외체계의 순서가 저는 헷갈렸어요. 그래서 개념은 아는데 그 단어가 헷갈렸기 때문에 저는 미중 외교라고 암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방법으로 암기하시고요. 자, 미시체계는 뭐냐면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나와 직접 교류가 있는 체계를 미시체계라 그럽니다. 나와 친구는 교류가 있죠. 나와 부모님은 교류가 있죠. 나와 학교는 교류가 있죠. 이처럼 나와 직접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는 체계를 미시체계라 그럽니다. 학교, 부모, 동아리, 학원 등 이러한 체계는 미시체계가 되는데 중간체계는 뭐냐 하면
미시체계 간 상호작용이에요. 자, 나한테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는 뭐가 있을까요? 학교가 분명 나한테 영향을 미치겠죠. 그런데 부모님이 또 학교에 가서 뭐라 하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모님이 학교에 가서 뭐라 한 것이 나한테도 영향을 미치겠죠. 이때 부모님과 학교는 나의 입장에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중간 체계가 되는 거예요. 미시체계와 미시체계 간 상호작용이죠. 자, 부모님과 나의 관계, 나와 친구와의 관계는 뭐가 되는 거예요? 미시체계인데 우리 부모님과 친구와의 관계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중간 체계가 되는 거예요. 부모님과 친구와의 관계가 좋으면 나도 좋아서 계속 집으로도 초대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부모님과 친구와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집으로 초대할 때 눈치를 보겠죠? 그러니 중간 체계도 나한테 많은 영향을 미쳐요. 그죠? 그래서 중간 체계는 뭐다? 이처럼 미시체계와 미시체계 간의 상호작용을 뭐라 그런다? 중간 체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시체계와 미시체계 간의 상호작용. 여기에 보면 나를 중심으로 학교, 부모, 친구는 뭐예요? 미시체계예요. 근데 이 학교와 부모, 이 관계는 미시체계와 미시체계와의 관계, 이 관계는 뭐가 되는 거예요? 중간 체계가 되는 거예요. 중간 체계. 아셨죠? 그 다음에 외체계예요. 외체계는 뭐냐면 내가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있진 않아. 그런데 그것에 대한 영향이 나한테까지 미쳐.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외체계라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대중매체, 버스나 영화 이런 것들이 나한테 영향을 미쳐요? 굳이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버스 요금이 저렴해지면 나 어떻게 할 수 있어? 일요일날 버스 여행 갈 수 있어. 그런데 버스 요금이 그냥 10,000원이야. 한 번 타는데 10,000원이야. 그러면 경제적으로 수입이 없는 아동 청소년들은 버스 여행 하겠어요? 못 하겠죠. 영화 요금이 예전에 한 4,000원, 6,000원 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영화 보러 가는 게 조금 용이했어. 그죠? 그런데 지금은 막 10,000원도 넘어가고 막 12,000원 막 이렇게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부담되죠. 그 돈이면 밥 먹을 걸. 그 돈이면 밥 먹고 우리 커피 마시러 가자. 이렇게 되죠. 그러니 영화 상영도, 영화 그 입장료도 나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진 않지만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요. 문화생활 하지 않고 뭐 하는 거예요? 그걸로 밥 먹고 커피 마시는 거죠. 이처럼 대중매체가 나의 입장에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외체계가 되는 것이고, 여러 주민센터라든지 경찰서, 이것도 직접적으로 나한테 영향을 미치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나한테 영향을 미치는, 교류하진 않지만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체계다. 이것을 뭐라 그런다? 외체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민센터, 버스, 영화관, 여기를 외체계라 그러고요. 그리고 가장 큰 이 넓은 이 영역을 뭐라 그래요? 거시체계라 그럽니다. 우리 거시경제학 이런 것들 얘기하죠. 가장 큰 경제에 가장 크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가장 큰 거는 일반적으로 법, 정책, 제도들이 여기에 있고요. 문화 등도 여기에 거시체계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더불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볼까요? 자, 브롬펜 브로너의 생태체계 이론에 관한 설명이다. 관로 안에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기억은 개인이 참여하는 둘 이상의 미시체계 간의 상호작용. 미시체계와 미시체계와의 상호작용은 뭐라 그랬어요? 중간체계라 그랬죠? 중간체계. 미시체계 간의 연결망을 의미한다 라고 얘기를 했고, 니은은 개인이 직접 참여하고 있진 않아. 그러니까 미중은 아니야. 그 개인의 발달에 영향을 주는 사회적 환경을 의미한다 그랬으니까 그 개인의 발달에 영향을 주는 사회적 환경, 이건 뭐예요? 그렇죠, 외체계죠. 그래서 정답은 이게 외체계니까 정답은 중간체계와 외체계.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답을 찾아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5번입니다. 다음에 설명하는 키브러-로스의 죽음과 상실에 대한 심리적 단계입니다. 이 키브러-로스는요, 죽음을 5단계의 그 단계를 밟는다라고 설명한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키브러-로스의 죽음의 5단계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머릿속으로 충분히 이해 가능한 것이지만 저는 부분타가 우수하다라고 암기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부정, 분노, 타협, 우울, 수용인데 부분 타점이 아주 우수하다. 그래서 부분 타 우수하다. 이렇게 였는데요. 그거보다 이제 개념, 여기는 순서도 초창기에 많이 나왔었어요. 부분 타 우수가 시험에 많이 나왔었는데 이제는 뭐 이러한 순서는 거의 나오지 않고요. 그 설명, 어떤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잘 하고 있는 것, 옳게 한 것, 아니면 설명이 옳은 것, 이러한 쪽으로 좀 바뀌고 있죠. 자, 그러면 부정. 제일 먼저 내가 병원에 갔어요. 뭔가를 검사했어. 종합검진을 했더니 이미 말기암이야. 그래서 곧 죽는데요. 그러면 저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죠. 부정한다라는 거죠. 아이, 의사 선생님 무슨 얘기하세요? 저 이렇게 건강한데 지금 뭐 차트가 바뀐 거 아니에요? 아니면 뭐 잘못한 거 아니에요? 뭐 기계가 오류가 났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차트가 옆 사람하고 바뀐 것 같아요. 제가 이만큼 건강한데요. 뭐 하는 거예요? 일단 분노보다는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다, 잘못됐다, 뭔가 검사가 잘못됐다. 그래서 부정은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부정하는 단계예요. 의사가 오진했다거나 차트가 바뀌었다고 부정하는 단계가 첫 번째 단계이고요. 그런데 의사가 뭐라 그래요? 아니요, 제가 그런 줄 알고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살펴봤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뭐 여러 가지 뭐 상담을 하겠죠. 의료적인 상담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래. 그럼 내가 맞아. 내가 맞다라는 확신이 들면 어떻게 되는 거죠? 분노하게 되는 거죠. 왜 하필 난데? 나는 열심히 살았어. 우리 가족에게 나는 최선을 다했고 사회에서도 나는 열심히 했어. 회사에서 시키는 대로 했고 나는 정말로 이 한 번 바쳐서 우리 가정과 이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왜 하필 나야? 나보다 더 엉망진창으로 산 누구도 건강하게 잘 살는데 왜 하필 나한테 이러한 큰 병이 온 건데? 라고 뭐 하는 거예요? 분노하게 되는 단계예요. 분노. 왜 하필 나냐고 화를 내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타협은 어떤 거예요? 분노하더라도 그게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살고 싶은 거예요. 자, 살고 싶은데 뭐에 기대는 거예요? 신한테 기대는 거예요. 하나님, 저요, 다시 한번 내 생명을, 건강을 회복하게 해주신다 그러면 저의 전 재산을 사회에 기부할 것이고 남은 인생을 제2의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자원봉사하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나누겠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라고 타협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신하고 타협하는 것. 그죠? 이 타협의 대상은 대부분 신이겠죠. 그렇지 않으면 타협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살게만 해준다면 선행을 베풀며 살겠다라고 누구와? 일반적으로 신과 타협하는 현상을 타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도 내 얘기에 음성에 귀 기울여주지 않는 것 같아. 그럼 어떻게 돼요? 우울하겠죠. 신까지도. 그죠? 그래서 죽음을 피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우울한 단계예요. 우울한 단계. 그러나 받아들이지는 못하는, 지금도 아닐 것이라는 그러한 우울이 쌓여나가는 단계예요. 자, 그 다음에 수용이에요. 수용은 완전히 죽음을 받아들였다라는 그런 수용은 아닙니다. 그게 있을 수 있을까요? 그죠? 물론 전체는 아니겠지만 그러한 수용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이때 이 수용은 죽음을 담담하게 수용하고 죽음을 준비하는 단계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용은 완전히 해탈한 그런 상태라기보다는 죽음을 말 그대로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그래서 준비하는 단계가 수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키블러-로스의 죽음의 5단계가 왜 중요하냐라는 거죠. 여러분들 단순히 이 키블러-로스의 부분타 우수를 암기할 것이 아니라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여러분들 주변에 우리가 사회복지 일을 하다 보면 다양한 임종을 우리가 목격하거나 또 지켜보거나 또 상담을 해줘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대부분 이러한 단계를 거친다라는 거죠. 나의 이용자 클라이언트가 지금 부정인 단계가 있거나 분노의 단계에 있어요. 그러면 막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사회복지사인 나에게 막 부정하고 막 분노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설득시키려고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것의 설득의 의미가 없어요. 왜? 그건 죽음의 단계예요. 본인이 가만히 있어도 우리는 잘 들어주기만 하더라도 본인이 알고 있어요. 분노하더라도 해결이 되지 않아. 그래서 타협하고 있는 것. 타협하더라도 해결되지 않아. 우울하고 수용해야 된다는 것을 본인들이 알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서 아니야 이건 너 차트가 맞아요. 이건 길동이의 차트가 맞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오히려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 얘기를 있는 그대로 잘 들어만 줘도 나는 옆에서 그의 슬픔과 그의 마음을 심리적인 변화를 잘 들어주기만 해도 된다. 그걸로도 이미 충분한 좋은 상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잘 들어만 줘도요, 이분이 결국은 우울 단계, 수용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서 막 쫓아가면서 맞아요. 의사 선생님한테 특히 그렇게 하죠. 이건 당신의 차트가 맞아요. 이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다음에 설명에서 키블러 로스의 죽음과 상실에 대한 심리적 단계는 그랬습니다.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A씨는 간암 말기 진단을 받았어요. 죽음, 사형 선고를 받은 거죠. 그는 자신이 죽는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였잖아요. 가족들이 받게 될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남과 헤어짐, 죽음, 추억 등의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다. 죽음을 어떻게 하고 있죠? 죽음을 준비하고 있죠. 이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가 뭐였어요? 그죠? 부분타 우수에서 가장 마지막 단계인 수용에 해당되죠. 그래서 정답은 5번 수용이 된다라는 것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16번부터는 이제 태내기, 영악이 이렇게 진행되어집니다. 보통 각 영역에서 생애주기 영역에서 한 문제씩은 필수로 나오기 때문에 각 생애주기 영역도 여러분들 꼼꼼하게 봐주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16번입니다. 태내기. 수정 출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이 태내기 과정에서는요, 이러한 염색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 한번 보죠. 태내기, 태아기의 발달 장애에 대해서 보면 다운 증후군, 이 부분이 기출문제에서 자주 나오는 부분을 제가 좀 기출문제에서 인용을 했습니다. 자, 다운 증후군을 봅시다. 다운 증후군은요, 21번째 염색체가 하나 더 있어서 염색체 수가 47개인 거예요. 이 문제가 예전 기출문제에서도 나왔었어요. 근데 그때는 어떻게 나왔었냐면 23번째 염색체가 하나 더 생겨서 염색체 수가 47개이다 라고 했는데 그거 잘못된 거죠. 어디가 잘못된 거예요? 다운 증후군이기 때문에 염색체 수가 하나가 많은 47개는 맞았어요. 근데 뭐가 틀렸었냐면 23번째가 아니라 21번째였다라는 거죠. 다운된 거예요. 이 다음에 1로 다운됐어요. 그래서 얘가 잘못됐었던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까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다? 기출문제를 봤더니 21번째라는 것도 기억해 주셔야 된다. 다운 증후군은 21번째 염색체가 하나 더 있어서 염색체 수가 몇 개다? 인간은 46개인데 47개가 발생하는 것을 다운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터너 증후군. 이 터너 증후군은요, 여성에게 발생하는 거예요. 자, 성염색체 X를 하나만 가진 여성에게 나타난다. 여성의 성염색체는 어떻게 돼요? XX라 해야 되는데 하나가 없어. 그래서 하나만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원래 두 쌍 XX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46개인데 하나가 빠졌으니 몇 개가 되는 거예요? 염색체 수가 45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염색체 수가 45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터너 증후군은 뭐다? 여성의 염색체 중에 X 하나가 빠져서 발생하는 증후군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클라인펠트 증후군은 남성에게 발생하는 거예요. 클라인펠트 증후군은 남성에게 발생하는 것인데 X 염색체가 하나가 더 많아. 아니, 하나가 아니라 그냥 더 많다라는 표현을 써야 맞아요. 하나가 더 많아도 되고 두 개가 더 많아도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클라인펠트 증후군은 남성에게서 XY잖아요. 남성은 XY잖아요. 근데 X가 하나가 더 많아.
그러면 XXY가 되는 것이고 X가 두 개가 많아. 그러면 XXXY가 되는 이처럼 염색체가 더 많아서 X 염색체가 더 많아서 발생하는 남성에게 발생하는 것을 뭐라 그런다? 클라인펠트 증후군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X 염색체가 더 많아서 발생하는 남성에게 발생하는 그러한 증후군이다. 뭐예요? 그게 클라인펠트 증후군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혈우병이 있어요. 혈우병도 나옵니다. X 염색체의 열성 유전자의 기인에서 누구에게만? 남성에게만 발생합니다. X 염색체의 열성 유전자에 기인한다. 열성 유전자에 기인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페니켈톤 요증은 뭐냐면 아미노산을 분해하는 효소가 결핍되어 이것도 열성 유전자에게 기인한다. 그래서 아미노산을 분해하는 효소가 결핍된 것은 페니켈톤 요증이고, 그 다음에 혈우병 같은 경우는 X 염색체의 열성 유전자에 기인한다라는 것을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혈우병과 페니켈톤 요증, 그 다음에 나머지 터너나 클라인펠터 증후군 이런 것들은 뭐예요? 염색체 이상에 의한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은 염색체, 시험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염색체 이상에 의해서 발병된다라는 것. 이거는 열성 유전자에 의해서 발병된다라는 것.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묘성 증후군이 있습니다. 묘성 증후군은 5번째 염색체 이상으로 발생한다라는 것.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몇 개 안 되잖아요. 이 몇 개만 암기하셔도 나머지는 또 지문에서 우리가 찾아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정도를 좀 기억하시고 문제를 풀어보죠. 태내기 수정 출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성염색체 이상 증세로 클라인펠트 증후군과 터너 증후군이 있다라는 거예요. 클라인펠트 증후군은 어떤 거라 그랬어요? 그쵸. 남성에게 발생하는 X 염색체가 많아서 XXY 이러한 것을 클라인펠터 증후군이라고 그랬고, 터너 증후군은 여성에게 발생하는데 어떻게 해요? X가 하나가 사라진 X 염색체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러한 성염색체 이상 증세로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임산부의, 그래서 맞는 설명이고요. 임산부의 심각하고 지속적인 불안은 높은 비율의 유산이나 난산, 조산, 저체중과 체중아, 출산과 연관이 있다. 맞죠? 임산부가 계속 불안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유산이 높고요. 난산, 조산, 저체중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 맞는 설명이고요. 태아의 성장 발육을 위하여 칼슘, 단백질, 철분, 비타민. 그래서 우리가 임산부들은 뭐 칼슘이라든지 단백질 이런 것들을 보충해 주라 그러죠. 충분히 섭취해야 된다. 맞습니다. 다운 증후군은 하나가 많은 거죠. 그래서 다운 증후군은 47개의 염색체를 가짐으로 나타나는 증후군이다. 맞죠? 5번째, 기형 발생 물질이란 태내 발달에 영향을 미쳐 심각한 손상을 일으키는 환경 매개물이다. 기형을 발생하는 물질이라는 것은 뭐예요? 환경적 매개물, 심각한 손상을 일으키는 환경적 매개물이다. 어때요? 맞죠? 이 뭐야? 봤더니 1번부터 5번까지 전부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이게 원래 가채점에서는 4번이 정답이었는데, 체크 안 할게요. 4번이 정답이었는데 나중에 최종 답안에서는 모두 정답으로 바뀌었습니다. 왜? 왜냐하면 4번도 맞아요. 다운 증후군은 47개의 염색체를 가진다. 맞죠? 몇 번째 염색체가 이상 있어서 21번째의 염색체가 하나 더 있어서 그래서 47개의 염색체를 가진다. 맞죠? 맞아요. 그런데 얘가 답이었어. 이거요. 정말 여러분들 어디 가서 소문내면 안 돼요. 이번 문제를 출제했던 분들이요. 너무 조금 안이하게 문제를 출제했어요. 이거 왜 틀렸다라고 한지 저는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이게 예전 기출문제에 과거의 기출문제를 보면 어떻게 돼 있었냐면 23번째 염색체가 하나 더 있어서 47개의 염색체
수가 47개이다. 이렇게 나왔었어요. 자, 그러면 이건 맞아야 틀려요? 23번째 염색체가 하나 더 있어서 염색체 수가 47개이다. 이건 맞아야 틀려요? 그때 당시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얘가 정답이었어요. 그죠? 왜냐하면 23번째가 아니라 21번째가 하나가 더 많았었잖아요. 근데 얘가 정답이야. 이것을 그대로 여기에 갖고 온 거예요. 그런데 갖고 올 때 이분이 실수를 했어. 이 23번째가 이것이 중요한 거였는데 이것이 정답이 틀린 설명의 중요한 핵심이었는데 얘를 이렇게 빼버린 거예요. 그래서 염색체 수가 하나 더 있어서 47개의 염색체가 있다. 이것만 갖고 온 거죠. 그러니 얘도 틀린 줄 안 거야. 문제 출제위원이. 그러다 보니까 얘는 틀린 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공부했다 그러면 다운 증후군은 47개라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어요. 그런데 틀린 걸로 얘를 정답을 했다라는 것은 이거는 정말 안이하게 문제를 낸 거죠. 그죠? 이거는 과거에 기출해서 보기를 만들다 보니까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라고 저는 한 80% 90%는 장담을 하는데 100%는 할 수가 없죠. 그렇다라는 거죠. 어쨌든 이 지문에서 정답은 뭐다? 없다. 정답은 없다. 그러니 옳지 않은 것은 없다. 전부 다 뭐예요? 옳은 것이다. 전부 다 오케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6번은 출제 자체가 잘못된 문항으로 나중에 최종 답안은 모두가 정답 처리가 됐었습니다. 왜? 정답이 하나 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7번 영아기입니다. 계속해서 이처럼 영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계속 시험에 나오는데요. 자, 영아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여기서부터는 제가 하나의 파일로 간단하게 요약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여기에 화면에 적은 것에서 하나씩 추가하면서 이 하나만 외우시면 돼. 이 한 장만 외우시면 4-5문제 그냥 맞춰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절대 공부 어렵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책에 어렵게 돼 있지만 결국 시험에 나오는 게 나왔고 시험에 나오는 것 한 70%만 여러분들 알아도 30%는 거의 우리가 비켜나가서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적어도 이 한 페이지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암기하든 이해하든 그러한 시스템을 갖춰라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아기 나이 중에요. 0에서부터 2세까지고요. 프로이드와 에릭슨과 콜버그와 피아제에 의해서 이분들에 의한 어느 단계이냐 이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영아기는 프로이드의 구강기에 해당됩니다. 태어나서 2살까지니까 모든 거 다 입으로 가져간다 그랬죠. 프로이드는 18개월까지였지만 우리가 좀 폭넓게 영아기 0에서 2세까지를 구강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에릭슨에 의하면 가장 첫 번째 단계인 뭐예요? 신뢰대 불신. 신뢰대 불신. 제일 중요한 거 뭐예요? 신뢰감이죠. 포근하고 뭐 이러한 신뢰감. 그죠? 이런 것들을 중요시하고요. 콜버그는 넘어가고요. 삐아제는 뭐예요? 감각운동기예요. 감각운동기. 그 다음에 유아기는 뭐예요? 유아기는 3세에서 6세죠. 여기는 프로이드에 의하면 뭐예요? 남근기에 해당되죠. 남근기 하면 여러분들 이게 다 유추해야 되는 거예요. 뭐 오디푸스 컴플렉스, 일렉트라 컴플렉스 이런 것들은 다 여러분들이 다 기억해 두셔야 되는 거예요. 에릭슨에 의하면 주도성 대 제의식. 그쵸? 주도성 대 우리가 제의식을 느끼게 되고요. 콜버그에 의하면 전인습적 단계예요. 전인습적, 인습적, 후인습 이렇게 나누잖아요. 콜버그에 의하면 전인습적 도덕 단계인데 여기는 처벌을 회피하는 단계예요. 처벌을 회피하는 그러한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고 삐아제는 전조작기에 해당된다라는 거. 아동기는 7세에서 12세로요. 잠재기이고 에릭슨에 의하면 학령기로서 근면성 대 열등감이에요. 열심히 숙제를 하느냐, 숙제하지 못해서 또 문제를 풀지 못해서 열등하냐. 그래서 근면성 대 열등감이고요. 콜버그에 의하면 인습적 도덕 단계예요. 인습이라는 것은 이제 사회화에 작용한다라는 거, 사회화 기능을 하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삐아제는 구체적 조작기에 해당된다. 그리고 청소년기는 13에서 19세까지 생식기에 프로이드는 생식기에 해당되고요. 에릭슨은 청소년기로서 어떻게 해요? 자아 정체감 대 정체감 혼란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아 정체감 확립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나오면 청소년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죠. 삐아제에 의하면 형식적 조작기 단계다. 삐아제에 의하면 형식적 조작기 단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뭘 알아야 되냐면 이때의 특징들을 아셔야 돼요. 자, 일단 영아기만 이번 시간에 할게요. 영아기 봤더니 신생아의 두개골이 6개의 숫구멍이, 숨쉬는 구멍이 존재한다 라고 해서 숫구멍, 이렇게 처음에 태어나면 우리가 인간의 뼈는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뼈의 수가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적어져요. 왜? 처음에는 두개골이요, 다 나눠져 있었어요. 근데 자라면서 이게 어떻게 해요? 붙죠. 그래서 아기 때는 이 뼈가 다 나눠져 특히 두개골과 엉치뼈가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두개골을 잘못 만지면 어떻게 해요? 바로 뇌에 압력을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 때는 머리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면서 성장하면서 이 두개골이 어떻게 돼요? 다 붓기 시작하면서 가장 단단한 뼈로 이제 자리매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생아의 두개골이 6개의 숫구멍이 존재한다. 뼈가 두개골이 이렇게 나눠져 있었다. 그래서 아기 때의 뼈의 수가, 인간의 뼈의 수는요, 아기 때가 가장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붙으면서 이제 뼈의 수가 인간의 뼈의 수로 바뀌는 것이죠. 아기도 인간이긴 한데요. 자, 그 다음에 제1성장 급등기예요. 그래서 제1성장 급등기는 영아기고요. 여기 청소년기에 보면 제2차 성장 급등기는 청소년기다. 1차는 누구다? 영아기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1차 영아기 때 가장 많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럼 유아기 때는 유아기 보면 영아기보다 성장 속도가 완만해진다. 당연하죠. 왜? 영아기가 1차 제1성장 급등이기 때문에 유아기가 여기보다 더 급등하면 뭐게 되겠어요? 유아기가 더 급등하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영아기가 제1 성장 급등기다라는 거예요. 태어났을 때는요, 정말 머리가요, 제 주먹보다 더 작아요. 제가 그래도 자녀를 봤잖아요. 다행히도. 자, 그러면서 그렇게 성장이 급성장하는 시기가, 가장 먼저 급성장하는 시기가 어떻다? 제1 성장기 영아기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정지된 것보다 움직인 것을 더 선호한다. 왜 이런 걸 적어요? 라고 했는데 기출문제에 나와 있어서 이거. 여러분들 이번 시험이든 예전 시험이든 기출문제에 나와 있었던 것들을 여기에 좀 풀어서 제가 적었고, 여러분들은 더 정리하시면서 여기를 좀 깔끔하게, 저는 개발세발 적었어요. 시간이 없다 보니까. 근데 여러분들 더 깔끔하게 적으면서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볼까요? 영아기. 양육자와 애착 형성은 사회 정서적 발달에 중요하다라고 했죠. 애착 뭐예요? 신뢰 대 불신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죠? 피아제의 감각운동기에 해당한다. 피아제의 감각운동기 맞죠? 그래서 맞습니다. 프로이드의 구강기에 해당된다. 가장 먼저 태어나서 구강기 맞죠?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고스란히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릭슨의 자율성 대 수치심 단계다 그랬는데, 에릭슨에 의하면 여기는 뭐예요? 신뢰감 대, 가장 먼저 태어났을 때 신뢰감 대 불신이다라는 거예요. 신뢰감 대 불신. 그래서 다시 볼까요? 여기 보면 에릭슨 신뢰감 대, 신뢰감이라 그럴까요? 신뢰감 대 불신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에릭슨은 영아기는 신뢰감 대 불신인데 잘못되어 있다라는 것이고요. 제1 성장 급등기라고 할 정도로 일생 중 신체적으로 급격한 성장이 이루어진다. 제1 성장 급등기 맞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몇 번이에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에릭슨의 영아기 단계는 뭐다? 신뢰감 대 불신이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되, 이건 여기에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각 학자에도 뭐예요? 이렇게 누구에 의하면 어떤 단계다라는 얘기들을 학자의 문제에서도 나오기 때문에 이때만 잘 연결해도 다른 문제에서도 여러분 응용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유아기입니다. 유아기. 유아기는 3세에서 6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 그랬어요. 유아기도 마찬가지 기존의 표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유아기는 뭐라 그랬어요? 남근기라 그랬으니까 일렉트라 컴플렉스, 오디푸러스 컴플렉스, 남근선망, 거세불안 이러한 것들, 그 부모와의 동성 부모와의 동일시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되고, 주도성 대 제의식을 가질 수가 있죠. 그리고 전인습적 도덕 단계입니다. 콜버그에 의하면 전인습적 도덕 단계로 뭔가 형성되기 전에, 그래서 강한 처벌이나 이런 것을 피하려고 회피하고자 하는 그러기 위해서 나의 행동을 조절하는 그런 전인습적 도덕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고, 피아제에 의하면 전조잡기 단계다.
뭐 구체적 조작기나 형식적 조작기가 아니라 그 앞에 전 조작기 단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성 정체감이 발달합니다. 왜냐하면 남궁기니까 당연히 뭐예요? 성 정체감이 발달하는 거 언제예요? 유학이에요. 이렇게 연결해야 돼요. 객관적인 지각보다 주관적인 지각을 하는 경우가 있다. 뭔가 생각은 하는 것 같은데 어때요? 지멋대로 하죠. 지멋대로. 그래서 뭐예요? 생각은 있는데 지멋대로 한다. 그래서 주관적 지각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상당히 구체적 조작기처럼 객관적이고 논리적이고 이러한 사고가 아니잖아요. 여기 보면 여기는 객관적이고 논리적인데 여기는 객관적 지각보다는 주관적 지각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언어와 지능이 발달하는 발달의 결정적 시기다라는 거. 결정적 시기도 우리가 배웠었고요. 그래서 언어가 발달하는 결정적 시기다. 보통 2세가 넘어가면서 이제 언어가 1세가 넘어가면 언어는 시작하는데 발달하는 것은 언제나 유학이다. 그래서 이때 아들, 딸들이 얘기하는 거 보고 너무 행복해 하죠. 표현하지. 어떻게 얘가 이런 표현까지 할 수 있어? 이러한 것에 감탄하는 경우가 부모들은 다 한 번씩은 느껴봤을 거예요. 아주, 이거는 정말, 우리도 잘 표현하지 않는다는데 얘가 어디서 들어서 이런 표현을 하지? 이렇게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 그때 유아기 때 보통 많이 놀라죠. 아동기 때 되면 뭐 어디선가 들었겠지, TV 봤겠지, 뭐 이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영아기보다 성장 속도가 완만해진다. 왜? 영아기는 제일 성장 급등기예요. 그러니 유아기는 영아기보다는 성장이 완만해진다라는 것이 맞겠죠. 자, 그래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유아기 3세에서 6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프로이드의 오디푸스 엘렉트라 컴플렉스가 나타나는 시기이다. 프로이드에 의하면 남궁기에 해당되니까 맞죠. 콜버그의 도덕적 발달 단계에서 보상 또는 처벌 회피를 위해서 행동하는 시기이다. 맞죠. 전인습 단계라 그랬잖아요. 전인습 단계, 인습 단계, 후인습 단계 이런 식으로 나누는데 여기는 뭐예요? 전인습 단계로 행동이 어디에 그쳐? 보상 또는 처벌을 회피하기 위한 행동에 고정되어진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맞습니다. 세 번째, 에릭슨의 주도성 대 제의식. 남궁기는 어때요? 주도성 대 제의식 맞잖아요. 그죠? 얘도 그래서 맞습니다. 성적 정체성이 발달하는 시기이다. 남궁기니까 이렇게 연결하라 그랬죠? 성적 정체성이 발달하는 시기이다. 맞죠? 영아기에 비해서 성장 속도가 빨라진다. 아니죠. 영아기가 제일 성장 급등기잖아요. 성장 급등기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얘보다는 낮아지는 거예요. 빨라진다가 아니라 느려진다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5번이 되겠습니다. 영아기보다는 유아기가 성장 속도가 어떻게 된다? 감소된다. 느려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5번 확인해 주시고요. 이 아동기입니다. 아동기 볼까요? 아동기 7세에서 12세에 관한 설명으로 모두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 자, 아동기예요. 이번에 아동 7세에서 12기. 프로이드에 의하면 이제 뭐예요? 남궁기가 넘어가면 그죠? 프로이드는 관심이 별로 없죠. 그래서 잠재기. 에릭슨에 의하면 학령기예요. 그래서 근면성 대 열등감. 그 다음에 콜버그에 의하면 인습적, 전인습이 아니라 인습적 도덕 수준으로 넘어가면서 사회성에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피아제에 의하면 구체적 조작기예요. 구체적 조작기니까 어떻게 돼요? 객관적 논리적 사고를 하게 되는 것, 이렇게 매칭할 수가 있겠죠. 성장 속도는 여자가 남자보다 빨라요. 이때 보통 왜요? 여자가 어릴 때 보면 여자가 성장 속도가 빠르죠. 그죠? 그래서 성장 속도가 여아가 남아보다 빠르다는 것도 아동기의 특징이다. 또래 관계를 통해서 사회화를 경험한다. 콜버그의 인습적 도덕 단계에서도 사회성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죠. 뭐 때문에? 또래 관계를 통해서 이제 사회화의 과정에 진입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보존 개념을 획득하고 서열화, 유목화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 조작기로서 보존, 뭔가 이게 여기에 숨기더라도 이게 사라진 것이 아니라 있다라는 거, 그 뒤에 있다라는 이러한 보존 개념을 획득하고 서열화, 유목화가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순서대로 아니면 항목별로 이렇게 나누는 이러한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청소년기에 보면 여기에 연역적 사고, 가설을 설정해서 연역적 사고가 가능한 것은 뭐예요? 청소년기다라고 나중에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문을 보죠.
보존 보존 개념을 획득한다 그랬죠. 구체적 조작기로서 보존 개념과 분류화와 유목화가 가능하다 그랬죠. 그래서 아동기 둘 다 맞습니다. 그죠? 가설 연역적 추리가 가능하다 그랬는데 제가 이걸 미리 설명했어요. 이건 언제예요? 아동기가 아니라 청소년기라 그랬죠. 청소년기. 그래서 여기가 어떻게 돼요? 틀렸어요. 자아정체감은 어디예요? 자아정체감 청소년의 가장 대표적인 거죠. 그래서 얘도 틀렸어요. 둘 다 청소년기입니다. 자, 그러면 아동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역과 니은이 되겠죠. 기역과 니은. 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답이 없어요. 그래서 19번 문제도 어떻게 됐냐면 가채점에서는 뭐 몇 번이 답이었을까요? 가채점에서는 기역, 니은, 디귿 3번이 답이었던 것 같아요. 가채점에서는 3번이 답이었는데 실제로 열어봤더니 디귿이 가설 연역적 추리는 언제예요? 청소년기예요. 청소년기. 그런데 이것을 가채점에서는 답으로 옳은 것으로 잘못 인식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가설 연역적 추리는 청소년 단계에서 가능합니다. 가설을 설정하고. 아직 우리도 가설 설정 못해서 조사론 배우고 있는데 그죠? 대단한 것 같아요. 자, 가설 연역적 추리는 언제? 청소년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기역, 니은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최종 답안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이 문제도 최종 답안에서는 전부 정답 처리가 됐어요. 왜? 답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보존 개념과 순서와 즉 서열화와 유목화는 어디에? 아동기의 특징으로 옳지만 가설 연역적 추리는 청소년기고 자아정체감도 청소년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0번입니다. 청소년기의 성적 성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부터는 문제, 지문을 보면서 같이 풀어보죠. 성적 성숙에는 개인차가 있지만 발달의 순서는 일정하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 발달에서 제일 처음에 얘기했었죠. 앞에 문제에서도 얘기했었는데 성적 성숙에서도 마찬가지 개인차는 있어요. 좀 빨리 그래서 사춘기가 좀 일찍 오고 늦게 오고 이러한 개인차는 있지만 발달의 순서는 어떻다라는 거예요. 순서 자체가 바뀌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순서는 일정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옳은 것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럼 나머지가 왜 틀렸느냐 봅시다. 2번 여성은 난소에서 에스트로겐 여성이기 때문에 에스트로겐 맞아요. 에스트로겐이 분비되어 초경, 가슴발육, 음모, 겨드랑이 채모 등의 순서로 성적 성숙이 진행된다 그랬고 남성도 같이 볼게요. 남성은 고안에서 분비되는 아의 발음이니까 안드로겐 맞아요. 안드로겐의 영향으로 음모, 고환과 음경학대, 겨드랑이 채모, 수염 등의 순서로 성적 성숙이 진행된다 그랬는데 여기에 보시면 여성을 보면요. 여성은 제일 처음에 발달되는 게 어디냐면 가슴이에요. 가슴이 발달해요. 가슴이 발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생식기관이 성장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가 뭐냐면 음모가 생기고 월경이 시작하고 겨드랑이 털과 그 다음에 뭐예요? 여드름. 이러한 순서대로 가요. 자, 그럼 남성은 어떻게 되느냐? 남성은 가슴이 발달되면 이렇게 근육이 발달되면 좋지만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가슴 발달은 남자는 넘어가요. 그 다음에 뭐예요? 고환 우리가 정소라 그러죠. 정소가 어떻게 돼요? 발달돼요. 그 다음에 뭐예요? 음모가 생기죠. 음모가 생기고 음경이 발달돼요. 여자는 가슴이 발달되지만 남자는 나중에 음경이 발달이 됩니다. 음경이 발달된 다음에 월경에 해당되는 나중에 남자는 사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겨드랑이 털과 여드름이 생깁니다. 자, 그러면 남자와 여자와 순서가 거의 다르지 않아요. 다른 것은 여자는 가슴이 발달하고 남자는 음모 다음에 음경이 발달한다라는 순서만 좀 다를 뿐이지 전체적인 순서는 같죠. 생식기관, 음모, 그 다음에 사정, 월경 시작, 겨드랑이 털, 여드름 같아요. 여자는 이 중에 가슴 발달이 먼저 선행되어지고 남자는 음경 발달 이후에 사정이 이루어진다라는 것.
요 순서만 조금 다를 뿐이죠. 여기 봤더니 여성은 초경이 먼저 온다. 초경, 월경은 음모나 가슴 발육 다음에 와요. 그렇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그래서 얘는 잘못됐고요. 남성은 고환에서 분비되는 안드로겐의 영향으로 음모, 고환 음경의 확대, 그 다음에 겨드랑이, 채모, 수염 등의 순서로 성적 성숙이 진행된다 그랬는데, 그래서 남성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고환 정소의 발달과 음경의 발달, 그죠? 이게 하나가 아니라 고환이 먼저 발달되고 그것으로 인해 음모가 생기고 그 다음에 음경이 확대되고 그 다음에 겨드랑이, 채모, 순으로 가야 된다라는 건, 그래서 3번도 잘못되어 있고요. 4번 1차 성징은 성적 성숙의 생리적 징후로서 여성의 가슴 발달과 남성의 넓은 어깨를 비롯하여 변성, 근육 발달 등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얘기한다 그랬는데, 이게 1차 성징이 아니라 2차 성징이죠. 2차 성징. 2차 성징이다. 성적인 성숙이라든지 생리적 징후, 이것은 2차 성징에 해당한다. 1차 성징은 언제 발달된다고 그랬어요? 태아기. 그죠? 태내기 때 발생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2차 성징이다. 1차 성징이 아니라 2차 성징에 해당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도 잘못되어 있고요. 5번 2차 성징은 여성의 난소, 나팔관, 자궁칠, 남성의 고환, 음경, 음낭 등 생식에 필요한 기관의 발달을 말한다. 그죠? 이게 2차 성징에 해당되는 것이죠. 위에도 2차 성징이면 이것도 2차 성징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성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5번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죠? 옳은 것은 1번도 아까 옳다 그랬잖아요. 네.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20번 문항도 정답이 몇 개냐면 2개예요. 2개. 1번 성적 성숙의 개인차가 있지만 발달에는 순서가 없다. 이것도 옳은 설명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5번도 봤더니 2차 성징은 여성의 난소, 이러한 것에 필요한 기관의 발달을 말한다라는 5번의 지문도 옳은 설명입니다. 틀린 설명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20번은 가 답안에서는 아마 1번이 정답 처리가 됐었을 건데, 최종 답안에서는 어떻게 1번과 5번이 모두 다 정답 처리가 됐었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하나가 아니라 2번 문항은 1번과 5번이 모두 다 정답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1번입니다. 하비거스트의 청년기 발달 과학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이거는 그냥 읽어보셔도 돼요. 자, 청년기 20에서 35세를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세요. 배우자 선택, 일반적으로 이때 배우자를 선택을 합니다. 지금은 35세 이후에 보통 결혼을 하지만 이 하비거스트가 얘기했던 그때 당시를 약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한 10년, 20년 전, 그 이전을 생각하셔야죠. 직장 생활을 시작한다. 맞죠? 경제적 수입 감소에 따른 적응이다 그랬는데, 여기는 경제적 수입이 감소한다라는 것은 뭔가 벌어들이다가 감소하는 거잖아요. 근데 청년기는 이제 벌어들이려고 이제 나가는 시기잖아요. 그죠? 경제적인 독립을 하는 시기예요. 경제적인 독립을 하는 시기지 경제적 수입이 감소, 독립했다가 줄어드는 시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비거스트에 의한 경제적 수입 감소에 따른 적용은요, 하비거스트에 의하면 어디냐면 노년기예요. 노년기는 어때요? 돈을 벌다가 정년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어때요? 경제적인 수입이 줄어드는 시기가 노년기가 더 적절하죠. 그래서 3번에 경제적 수입 감소에 따른 적응기는 뭐예요? 청년기가 아니라 노년기다. 하비거스트에 의하면 노년기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 두셔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다. 4번 볼까요? 사회적 집단 형성, 청년기 사회적 집단 형성 맞죠? 많은 모임들과 이러한 사회성, 이러한 부분들이 같이 매칭이 되고 직업의 준비와 선택을 한다. 직장 생활을 시작한다. 같은 말이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2번입니다. 중년기, 노년기는요, 여러분들이 암기보다는 좀 이해하셔도 충분히 답을 찾을 수 있는 경우들이 좀 왕왕 있습니다. 중년기 40에서 60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호는 유동적 지능은 증가하는 반면 결정적 지능은 감소한다라고 하였다 그랬는데, 이게 어렵네요.
여기에서 혼이 얘기한 유동적 지능과 결정적 지능의 개념을 먼저 아셔야 되겠죠. 유동적 지능이라는 것은 뭐냐면 타고난 지능이에요. 타고난 지능. 난 태어날 때부터 숫자에 강했어.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결정적 지능이라는 것은 학습을 통해서 습득된 지능이에요. 자, 그러면 중년기 때는 타고난 지능이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그리고 결정적인 지능은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자, 40세에서 60세. 이때에 혼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동적 지능, 즉 타고난 지능은 이때는 감소하고 내가 계속 공부했잖아. 저도요. 아직까지 제가 40대 중반이에요. 좀 더 늙게 보이죠? 예, 어쩔 수 없어요. 저는 이 얼굴이 정말요. 고등학교 딱 졸업한 다음에 얼굴이랑 거의 변화가 없어요. 저 고등학교 졸업했을 때요. 대학 여러분들 다 대학 졸업하셨죠? 대학 딱 우리 때는 새내기라는 단어를 되게 많이 썼는데 딱 캠퍼스에 가서 새내기였어요. 신입생이었죠. 근데 어떤 사람이 막 달려오다가 그때 당시 뭐 했냐면 영어 테이프 파는 사람이 되게 많았어요. 동의하시나요? 제 나이 또래. 자, 그러면 막 영어 테이프 몇 개 막 이게 막 30만원, 40만원 이랬어요. 근데 그분이 그러는 거야. 안녕하세요. 딱 뒤를 돌아봤는데, 저기 군대 갔다 오셨나봐요. 몇 학년이세요? 그랬더니 1학년이에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야. 그러면서 군대 갔다 오셨나봐요. 그랬더니 아닌데요. 그랬더니 머리를 굽적굽적 하면서 막 이러는 거야. 안전불전 못하는 거예요. 얼굴을 보니 사갔는데 1학년이라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고 막 이랬던 거죠. 자, 그래서 결국 어땠냐? 창피해서 그때 당시 저 완전 소심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창피해서 그 테이프 샀잖아요. 30 몇만 원이었어. 30만 원대였어요. 그때 당시 30만 원은 정말 적은 돈이 아니었는데 그 테이프를 사고 한 번도 안 들었다라는 게 정말 가슴 아픈 일이죠. 그래서 몇 년 후에 그냥 버렸어요. 다른 사람 저도 안 갔더라고요. 그래서 버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뭐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저는 40대 중반인데 타고난 지능은 이제 감소해요. 저 기억력 너무 떨어져서요. 이제는 친구 이름도 기억 안 나서 막 핸드폰 막 위로 올리고 막 이래요. 그런데 결정적 지능, 아직까지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할 수가 있고 끊임없이 지식을 계속 지금도 더 쌓아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타고난 지능은 점점 쇠약해지지만 내가 끊임없이 노력함으로 인해서 결정적 기능, 학습을 통해서 얻어낸 지능은요, 지금도 저는 계속 쌓여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 어때요? 저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어떻다? 유동적인 지능, 즉 타고난 지능은 감소하고 결정적 지능, 학습에 의한 지능은 어떻게 한다? 증가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는 반대로 얘기했기 때문에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봅시다. 레빈스는 성인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동적 지능과 결정적 지능의 개념을 분명하게 아시는 게 더 중요하겠죠? 자, 레빈스는 성인 초기에 생애 구조에 대한 평가, 중년기에 대한 가능성을 탐구하고 새로운 생애 구조를 설계하기 위해 선택 등의 과업을 제시한다. 그래서 제2의 인생을 살아야 되는 그러한 과정이다. 굴두는 46세 이후에 그릇된 가정을 모두 극복하고 진정한 자아를 찾는 시기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진정한 자아를 찾는 시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에릭스는 생산성 대 침체성, 그죠? 열심히 생산성을 높여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침체되는 시기이다. 그것이 달성되지 못하면, 그래서 생산성 대 침체성 맞고요. 융은 중년기에 관한 구체적인 개념을 발전시켰다. 그래서 융은 4단계를 얘기를 하죠. 4단계에서 언제가 중요해요? 중년기. 뭔가 자기가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중년기 이후를 강조한 학자가 누구의 융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세요. 앞에 19회 기출문제 앞에서도 이러한 지문들이 나왔었죠, 시험에.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몇 번이다? 네, 1번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동적 지능과 결정적 지능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3번입니다. 노년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 여러 가지 이론이 있는데요. 분리 이론이라는 것은 열심히 살았어,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이제 분리할 필요가 있어 라는 것이 분리 이론이에요. 노년기를 노인 개인과 사회가 동시에 상호 분리하는 시기,
시기로 보는 이론이다. 열심히 살았으니까 이제 약간 거리감을 둬서 생활해도 돼.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분리 이론이라 그러면 활동 이론은 계속 활동해야 노화가 멀어져. 이런 거예요. 그래서 활동 이론은 노년기를 잘 보내기 위해서는 은퇴와 같은 종결되는 역할들을 대체할 수 있는 또 다른 활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활동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이론이다. 결국은 이거는 노년기에 관한 노화에 관한 이론과도 매칭이 돼요. 그래서 분리 이론은 분리함으로 인해서 이제 좀 편안하게 쉼으로 인해서 노화가 더디 온다. 활동 이론은 계속 활동함으로 인해서 노화가 더디 온다.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둘 다 맞습니다. 분리 이론과 활동 이론은 약간 대조적인 이론이다라고 보셔도 되겠죠. 에릭슨은 노년기의 발달 과제로 자아 통합의 중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노년기 에릭슨은 뭐예요? 노년기의 발달 자아 통합을 얘기를 하고 있죠. 맞습니다. 키블러-로스는 죽음과 상실에 대한 심리적 5단계를 제시했다. 맞죠? 키블러-로스 우리 얘기했잖아요. 부분타, 우수하다. 부정, 분노, 부분타, 타협, 우울, 수용. 예, 부분타, 우수하다. 키블러-로스가 5단계를 얘기를 했었죠. 맞습니다. 팩의 발달과학 이론은 생애 주기를 중년기와 노년기로 구분하여서 설명했다 그랬는데, 이 팩은요, 여기에서 말하는 에릭슨 같은 경우는 8단계로 중년기와 노년기를 구분합니다. 구분했죠. 그런데 여기에서 팩은 이 중년기와 노년기를 하나로 합쳐요. 그래서 몇 단계를 설명하냐면 7단계로 설명을 합니다. 7단계로 설명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팩은 에릭슨은 8단계, 중년기와 노년기를 구분해서 8단계로 설명했다 그러면 팩은 중년기와 노년기를 하나로 합쳐서 총 7단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년기와 노년기를 구분했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중년기와 노년기를 구분한 학자들은 많은 학자들이 있는데 팩은 중년기와 노년기를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합쳤다. 구분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5번이 되겠습니다. 정답 확인해 주시고요. 자, 24번입니다. 브롬펜 브러너의 거시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이 브롬펜 브러너 우리 앞에 봤었죠. 그래서 뭐예요? 미중 외교할 때 미중 외거라 그랬죠. 미시체계, 중간체계, 외체계, 거시체계. 그래서 미시체계는 나와 직접 대면 실질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대면 상호작용이라 할까요? 상호작용하는 이거는 미시와의 관계. 이거는 말 그대로 외예요. 그 다음에 외부라고 하면 어떤 거예요? 대중매체라든지 뭐 우리가 얘기했던 뭐 경찰서라든지 여기에 있었죠. 여기는 법과 제도, 문화 이러한 부분들이 여기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봅시다. 1번 가족체계를 구성하는 요소는 개인이다. 왜 뜬금없이 거시체계를 얘기하고 있죠. 거시체계는 뭐예요? 가장 큰 체계, 법과 제도, 문화 등에 관한 설명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가족체계도 아니고 개인 이거와 무관하죠. 그래서 얘는 틀렸고요.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요인에 의해서 형성되는 수정되는 특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봤더니 문화가 어디예요? 거시체계에 있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요. 나머지도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좀 애매하니까. 개인이 가장 밀접하게 상호작용하는 사회적 물리환경. 개인이 가장 밀접하게 작용하는 상호적 물리환경은 뭐예요? 미시체계에 해당되죠. 미시체계. 여기는 미시체계. 개인, 가족, 이웃, 소집단, 문화 이것도 뭐예요? 개인과 가족과 뭐 이것도 뭐 미시체계가 아니네요. 그죠? 여기 문화가 있으니까 문화는 거시체계인데 개인, 가족, 이웃, 소집단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또 미시체계이고 그래서 미시체계와 거시체계가 좀 혼합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인간의 삶과 행동에 일반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인간의 삶과 행동에 일반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그랬는데 이 법과 제도는요. 일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뭐 어떻게 설명됐었냐면 간접적으로 강한 영향을 미칩니다. 강한. 요거까지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잖아요.
일방적으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간접적으로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뭐다라는 거예요. 거시체계에 대한 설명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일방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거시체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5번 마지막 문항입니다. 인생 주기별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약간 욕심 문제인데 쉽게 낸 것 같긴 해요. 욕심 문제 전체가 다 나왔죠. 자, 봅시다. 영학이 얘는 주 양육자와 안정된 정서적 신뢰관계 맞죠? 영학이 신뢰관계. 다른 사람이나 사물과 관계를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치고 이후에 사회적 발달의 밑바탕이 된다. 영학이 때 이 신뢰관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했죠. 그래서 얘는 맞습니다. 유아기는 사물을 정신적으로 표상할 수 있는 능력이 발달하면서 가장놀이를 즐기며 이는 사회 정서적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 얘도 맞습니다. 아동기는 또래 친구와 또래 집단 맞죠?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정서 및 사회 발달에 영향을 받아 도단기라고 한다라고 했는데 이 도단기가 뭐냐 하면 무리예요. 무리 패거리를 얘기합니다. 패거리. 또래 친구들하고 또래 관계이기 때문에 또래 집단이기 때문에 도단기, 무리 패거리 맞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학생들이 이 도단기라는 단어가 나와서 좀 모호했을 것 같아. 그죠? 네. 근데 나머지 지문을 같이 읽어보면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맞는 거예요. 청소년기는 또래 집단의 지시를 더 선호함으로써 맞죠? 부모의 말 잘 안 듣잖아요. 부모로부터 독립하라는 경향을 보인다. 얘도 맞습니다. 노년기 65세 이상은 생물학적 노화를 경험하는 시기이며 경제적으로 안정된 시기이므로 심리적 위기를 경험하지 않는다. 아니죠. 노년기 때 어때요? 경제적으로 안정된다 그랬어요? 경제적 수입이 감소한다 그랬죠. 그래서 경제적 수입이 감소. 우리 아까 지문에서 문제에서 누가 있었죠? 하버거스트가 있었잖아요. 하버거스트에 의하면 뭐예요? 경제적 수입이 감소한다라는 지문이 정답이 돼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고 심리적으로 위기를 경험하지 않는다. 다양한 심리적 위기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배우자 상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심리적 위기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러한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너무 엇나갔죠. 그래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5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021년 19회죠.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 기출문제를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때요? 몇 가지의 생애 주기에서는 몇 가지의 틀에 여러분들이 집어넣으셔서 그것만 잘 암기하시고 또 이해하시면 상당히 많은 문제들을 조금 쉽게 정답을 찾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기출문제 풀이를 통해서 좀 확인하셨나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개발세발이지만 제시했던 표를 나름대로 작성한 것을 여러분들이 깨끗한 종이에다가 작성을 하셔서 거기에 기출문제 풀다 보면 이거 청소년기에 이 설명이 있었네 그러면 그것을 밑에 특징에다가 하나씩 채워나가시면 여러분들 적어도 생애 주기에서는 대부분 답을 찾으셔야 돼요. 쉽게 정답을 찾으셔야 된다라는 거죠. 쉽게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이번 기출문제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누르지 않으셨나요? 왜 좋아요, 구독하기 안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